왜 한국 며느리는 힘들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추석 전날 밤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사라졌습니다. 시댁에서 준비하던 명절 음식을 두고 한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그냥 나와버렸어요. 송편도 제대로 빚지 못하고 예절도 익히지 못한 프랑스 여자에 도망친 사연입니다. 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물집난 발에 약을 발라주었고 매일 밤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시를 읽어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가 우리 부모님을 만날래요? 라고 물을 때까지는요.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해. 프랑스에서는 이런 예절도 없나 봐요? 웃으며 하는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쳤고 그날 밤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찾아왔을 때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여기선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해도 돼.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적 충돌에서 시작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간 저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망간 프랑스 며느리가 어떻게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실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파리에서 자란 저는 항상 뭔가 더 깊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 디부아, 25살의 프랑스 여성입니다. 리옹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도 마음속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모하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홀로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이 답을 알려줄 거야. 출발하기 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며 저는 배낭 하나만 메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발바닥이 불에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제 발에는 물집이 가득했고 여행용 약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작은 분수대 옆에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만지며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성이 물병과 작은 구급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발을 살피더니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집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산티아고까지 아직 멀었어요. 천천히 가야 해요.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어떤 완벽한 언어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걸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새 우리는 여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제 걸음에 맞춰 걸었고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많은 순례자들이 오지만 저는 점점 그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작은 마을의 숙소 테라스에서 지우는 조용히 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시집이에요. 함께 읽어볼래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국어로 시를 읽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그는 한국어로. 비록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의 리듬과 감정은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순례길이 끝나갈 무렵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순례가 끝난 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옹으로 돌아와 저는 그를 제 세계로 초대했고 그는 저를 자신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해 자라났습니다. 한국에 와볼래요? 화면 너머로 그의 질문이 들렸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낯선 문자들과 소리들, 그리고 다른 공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지우는 공항 출구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소피. 그의 미소는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파리도 큰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른 나라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요.
지훈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모던했습니다. 전자기기들은 모두 최신형이었고 특히 화장실의 비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버튼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 버튼은 건조 기능이에요. 지훈이 화장실 문 앞에서 설명해주는 모습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그리고 명동의 화려한 쇼핑거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이 길고 여유롭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매콤하고 풍부한 한국 음식의 맛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셨지만 점점 그 맛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지훈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피,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프랑스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지훈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지훈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과 치즈,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니어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문 앞에 서자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돼요. 문이 열리고 지훈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지훈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세련되셨습니다. 영어도 유창하셔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항상 소피 씨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쁘시네요. 식탁에는 이미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많이 못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간단하다고요? 이 모든 음식들을 간단하게라고 표현하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준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의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관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적으셨지만 가끔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소피 씨는 한국 음식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해요. 제 대답에 두 분 다 기뻐하셨습니다. 식사 후 지훈의 어머니는 앨범을 꺼내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 군대 시절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부모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를 갑자기 길가에 세웠습니다. 소피, 사실 부모님께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소피와 함께하고 싶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었지만 아직 결혼을 생각할 단계였나요? 하지만 지훈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지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삶.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한국 요리 클래스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론 어려웠지만 지훈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선생님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한국어의 발음은 프랑스어와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와 어의 차이는 제 혀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소피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으며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집에서도 지훈이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했지요? 사랑해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작은 성공에도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프랑스와 매우 달랐습니다. 술을 따르는 예절,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건배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소피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지훈의 상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 말에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밤 조금 취한 지훈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소피가 우리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예요. 모두 부러워해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놀라움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 배달은 30분이면 도착했고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빠른가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돼요. 식사도 오래 걸리고 약속 시간도 항상 조금씩 늦어요. 그럼 소피는 지금 많이 힘들겠네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리한 점이 많아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 은행 업무, 음식 주문,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프랑스에서는 아직 많은 일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건 카카오페이예요. 여기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쉽게 결제할 수 있어요. 지훈이 알려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지갑 없이도 모든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프랑스와 달리 대부분 무료였고 항상 깨끗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저의 한국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빽빽한 인구 밀도,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 하지만 지훈의 도움과 사랑으로 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소피, 다음 달이면 추석이에요.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추석? 그게 뭐예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마치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같아요. 정말요? 재미있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추석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특별한 저녁 식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지훈의 가족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고 우리를 자주 초대하셨습니다. 소피야,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일 거야. 네가 처음 맞는 추석이니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구나. 지훈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지훈의 어머니는 저를 친척 언니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송편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송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디저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친척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쌀가루 반죽과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씨. 저는 지훈이 이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모예요. 저는 사촌 언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저를 보고 있어서 긴장됐습니다. 모두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프랑스에서 온 지훈이의 여자친구에 대한 호기심과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편 빚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소를 넣은 다음 예쁘게 접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형태가 이상했고 소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소피 씨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모님이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다른 분들은 이미 수십 개의 송편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는 겨우 10개 정도를 만들었고 그마저도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소피 씨. 연습하면 나아질 거예요.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프랑스에선 명절도 없나 봐요? 이 정도도 못 견디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그분은 제가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송편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걱정 마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년에는 더 잘할 거예요. 지훈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 가족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추석이 더 가까워질수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 입을 한복, 그리고 친척들에게 드릴 선물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새로웠습니다. 특히 한복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었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치마는 너무 길어서 걷기 불편했고 저고리는 꽉 껴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소피 씨, 너무 예뻐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복집 아주머니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옷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예절 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른들께 절하는 방법, 음식을 대접하는 순서, 그리고 대화 중에 지켜야 할 매너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소피,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지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지훈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지훈은 회사에 갔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소피야, 이건 잡채예요.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 꼭 먹는 음식이죠. 어머님은 인내심을 갖고 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치전의 모양이 이상하다고 다시 부쳐야 한다고 하셨고 잡채의 간이 부족하다며 다시 맛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피야,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였고 제가 적응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소피, 많이 힘들었죠? 내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지훈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을 버틸 수 있을까? 추석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훈은 이미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일어났어요? 어서 준비해야 해요. 7시까지 부모님 댁에 도착해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도왔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훈 가족 앞에서 첫 인상을 보여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지훈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른들께 세배를 올려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의식들, 예절들, 그리고 낯선 친척들. 프랑스에서는 가족 모임이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도 우리는 그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에서는 차례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왔구나. 빨리 한복으로 갈아입어야 해. 지훈의 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맞춘 한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입었지만 예상대로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저고리가 너무 꽉 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 소피야. 허리를 더 꼿꼿이 펴야지. 한복은 이렇게 입는 거란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더 불편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금발의 프랑스 여성. 마치 코스튬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지훈의 친척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주목했고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한국 음식은 잘 먹니? 한복이 잘 어울리네. 한국말은 얼마나 할 수 있어? 프랑스에도 이런 명절이 있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척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지훈이 통역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소피는 지금은 그냥 뒤에 서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인사만 하면 돼요. 그렇게 차례는 진행되었고 이어서 세배 시간이 왔습니다. 지훈의 조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께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보여주는 대로 따라했지만 한복 치마가 길어서 자꾸 걸리고 제대로 절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소피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모님이 다가와 제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거실에 모여 상 앞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송편, 그리고 다양한 나물과 전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젓가락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끔 젓가락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긴장됐습니다. 소피야, 이건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불고기야. 많이 먹어.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더 긴장됐습니다. 음식을 집으려는데 젓가락이 미끄러져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천천히 해. 시어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여러 질문들이 계속됐습니다. 소피 씨는 요리도 할 줄 알아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나요?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 거예요? 프랑스에서 살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답하려니 식사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부엌으로 모여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는 역할을 맡았는데 조심스럽게 하려 해도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피 씨,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사촌 언니의 질문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온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제 삶이 될 건가요? 매년 이런 의식을 반복하며 항상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삶? 화장실에 가서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휴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친척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가 프랑스 여자랑 결혼한다니 걱정이네. 맞아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송편도 제대로 못 빚고 예절도 잘 모르는데.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조용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거리를 걷는 것은 어색했지만 그 순간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고 저는 서울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훈과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묵었던 곳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저는 간신히 방을 구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복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그리움, 문화적 충격, 그리고 지훈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프랑스의 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밤새 저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돼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명절의 모든 의식들, 예절,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저 외국인일 뿐인데 모두가 완벽한 한국 며느리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 미안해요. 내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소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지훈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소피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지훈 씨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특히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도망치다니. 괜찮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지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하신다고요? 물론이죠. 어머님도 처음엔 시댁 생활이 힘드셨대요. 게다가 소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어머님도 소피가 얼마나 용감한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훈의 말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다니.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들도 이해해요. 우리가 소피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봐요. 그리고 지훈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는 따뜻한 음식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소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떡국 대신 소피가 좋아하는 것으로. 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프렌치 토스트와 유자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아침 식사였습니다. 추석이 꼭 송편이어야 할까요? 소피에게는 이것도 특별한 명절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지훈의 말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프렌치 토스트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엄격하고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훈의 가족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고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차례였습니다. 지훈 씨,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한국 방식만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소피와 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한국도 조금씩 프랑스처럼, 프랑스도 조금씩 한국처럼.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만의 균형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제 방식으로 준비할게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우리는 먼저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크림, 과일, 초콜릿, 그리고 설탕까지. 지우는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비밀이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봐요.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문방구로 가서 예쁜 종이와 펜을 샀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손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제 진심을 담아 지훈의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물로 꽃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가족 모임에 항상 꽃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지훈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소피, 걱정 마요. 가족들은 소피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지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모든 가족들이 현관에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피야, 괜찮니? 많이 놀랐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가서.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미안하구나. 이 따뜻한 환영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프랑스 디저트예요. 그리고 이 편지. 제가 직접 한국어로 썼어요. 서툴게 쓴 한국어 편지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제가 어제 보여드린 모습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명절을 잘 알지 못해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씩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을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문화도 조금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소피 드림. 편지를 읽으신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도 감동하신 눈치였습니다. 소피야, 고마워. 우리도 너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어제 빚었던 송편이었습니다. 모양은 이상했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건 제가 빚은 송편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담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나 문화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크렘 브듈레,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디저트였습니다. 지훈의 사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소피 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크림을 데우고 설탕과 바닐라를 넣어요. 그리고 오븐에 구운 후 위에 설탕을 뿌리고 불로 카라멜라이징을 해요.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언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그들은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르시 머시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메르시. 그럼 사랑해요는 뭐예요? 제떼지 TAIM이에요. 요리가 완성되자 온 가족이 모여 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맛이었지만 곧 모두가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와, 소피씨.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봐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문화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과 프렌치 디저트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던 사촌들도 맛있다며 웃었고 장인어른은 우리 며느리가 다 했네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국은 틀에 맞추는 곳이 아니라 다름을 포용하는 곳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한국 생활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 문화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한식 요리 클래스에서도 프랑스식 조리법을 공유하며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훈의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어머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요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피야,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까?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라따뚜이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열정적으로 배우셨고, 저 역시 한국 요리의 깊은 맛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했고, 저는 프랑스식 피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그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소피,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남산타워에 가볼까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좋아요.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파리의 에펠탑에서 본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경복궁의 역사적 아름다움, 홍대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 한강공원의 평화로움까지. 모든 곳에서 저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은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네요. 현대적인 면도 있고 전통적인 면도 있고. 네, 그게 한국의 매력이죠. 빠르게 변하지만 전통도 소중히 지키는 나라예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직업도 찾게 되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했던 저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울미술관 투어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와 더 친근감을 느꼈고, 한국 미술을 서양인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제 방식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피 가이드님,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다른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한 미국인 여성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 우리 결혼식 날짜를 정해볼까요? 추석 사건 이후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싶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지훈 씨, 저는 준비됐어요. 저의 답변에 지훈은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계절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과 서양식 결혼식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패백은 들이되 결혼식 자체는 양국의 문화가 섞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피.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한복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셨고, 저는 프랑스에서 웨딩드레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의견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습니다. 패백에서는 전통 한복을, 결혼식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피로연에서는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퓨전 한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을 때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았습니다. 메르시 머시.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저의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시자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어로 답하셨습니다. 저 땜지TA 아이미.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한국과 프랑스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과 파리의 풍경화가 함께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김치 냉장고와 프랑스 와인 렉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치 작은 국제 공간 같아요. 네, 소피. 두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가이드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예술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자기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말마다 도자기 공방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피 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금방 배우시는 것 같아요. 도자기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첫 번째 백자 작품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훈도 저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랑스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함께 프랑스 영화를 보며 언어를 익혔습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완전한 프랑스어 문장을 말했을 때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땜 마셰리지 TA 아이미 마 CHRI. 저도 사랑해요, 지훈 씨.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지훈은 프랑스 문화의 세밀한 뉘앙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깨달았습니다. 소피, 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요? 사랑보다는 더 넓고 우정보다는 더 깊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맞아요. 그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정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의 두 번째 추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송편 빚기도 능숙해졌고 차례상 차리는 순서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의식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추석 당일 지훈의 가족들 앞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고 세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송편과 프랑스식 디저트를 함께 대접했습니다. 소피야,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제 완전히 한국 며느리가 다 됐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한국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 문화가 공존하는 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일부도 간직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지지. 시어머니의 이해와 포용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시각을 가족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한국 전통 게임인 윷놀이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인이자 한국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피, 무슨 생각해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지훈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리는 가족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두 문화 속에서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될까요? 둘 다요. 저는 프랑스어로, 지훈 씨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프랑스와 한국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양쪽 가족과 문화를 모두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고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시부모님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프랑스의 부모님은 특별한 유기농 와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소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지훈 씨. 우리의 작은 프랑스-한국 가족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관리법과 프랑스의 현대적인 방식을 적절히 조합했습니다. 한국의 미역국과 프랑스의 유기농 식단, 한국의 태교 음악과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섞였습니다. 출산 후 우리의 작은 딸 에밀리 서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프랑스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저의 할머니 이름이었고 서연은 세상에 널리 퍼지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딸은 태어나자마자 두 문화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백일잔치와 프랑스의 세례식을 모두 치렀고 두 나라의 전통놀이와 동요를 배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산토끼 토끼야. 저는 프랑스 자장가를, 지우는 한국 자장가를 번갈아 불러주었습니다. 에밀리 서연은 두 언어 속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회사에서 프랑스 지사로의 발령 소식이 왔습니다. 2년간 파리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 같이 가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에밀리 서연도 프랑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네요. 파리로 이사하기 전 지훈의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소피가 한국에서 우리 문화를 배운 것처럼 이제 지훈이가 프랑스에서 너희 문화를 배울 차례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포용력은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지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 본 그대로네요. 저에게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지훈과 함께하니 파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다시 보는 파리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에밀리 서연에게 첫 손녀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아, 마 뿌티트 쉐리야, 마 퍼티트 CHRI. 할머니가 많이 기다렸단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지훈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경험하는 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고 프랑스의 느린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피, 왜 모든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되다니. 그게 프랑스식 삶이에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기 위해 일하는 거죠. 지훈은 천천히 프랑스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와인 시음회에 참석하고 치즈의 다양한 종류를 배우고 프랑스 사람들의 여유로운 대화 방식을 익혔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길고 대화가 중요시되는 프랑스 문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 먹고 일하러 가는데 여기서는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네요. 맞아요. 그게 프랑스 문화의 핵심이에요. 음식과 대화를 통해 삶을 즐기는 거죠. 에밀리 서연은 프랑스에서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2살이 된 그녀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했습니다. 마망의 메이엔 빵 주세요. 아빠, 주봉지 VUX 반 과자. 두 언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지훈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프랑스 문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신 시부모님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소피야, 이 치즈는 정말 독특한 맛이구나. 네, 이건 로크포르 치즈예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 중 하나랍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프랑스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셨고 와인 농장도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리옹의 제 고향 마을에서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시며 더 깊이 저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소피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예술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2년이 지나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세느강변에서 지훈과 함께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훈 씨, 프랑스 생활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이 그리워요.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네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장점을 모두 취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프랑스식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와인, 불고기와 치즈가 한 식탁에 오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서연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이중 언어 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에 감탄했고 다른 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 씨, 어떻게 아이에게 두 언어를 가르치셨어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프랑스어로, 남편은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워요.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부모님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주게 되었고, 결국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워크숍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국제 커플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화 충돌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고, 저 역시 그들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올 때마다 저희 가족은 특별한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추석 음식과 함께 프랑스 가족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프랑스식 건배로 조상님께 감사를 표했고 한복을 입은 채로 프랑스 민속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소피 언니, 우리도 내년에 추석에 프랑스 음식 좀 가르쳐줘요. 지훈의 사촌들까지. 이제는 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모임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가족 반지였습니다. 소피야, 이건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반지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란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반지를 받으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나 국적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 서연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우리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이름은 토마스 미노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국제가족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두려웠던 그 나라의 명절은 이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속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이 있으니까요. 추석날 도망쳤던 제가 지금은 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저를 포용해준 한국 가족들과 제 문화를 존중해준 지훈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해마다 추석이면 프랑스에서도 작은 한가위 상을 차립니다. 프랑스 부모님도 한복을 입고 제가 만든 송편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명절에는 한국의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삶과 가족도 바뀌었습니다. 문화의 다름은 도망쳐야 할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이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 모두에서 저는 완전히 집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에밀리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야. 그리고 그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란다.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프랑스 며느리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도 정의 진짜 의미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함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다른 문화와의 충돌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어려움은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국의 추석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있다면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